끈질긴 탯줄. 최성배. 어디론가 휴대폰 뚜껑을 열어 전화도 안 하고 딴청을 부리는 사내. 뭐가 못마땅한지 누가 듣거나 말거나 혼자말로 연신 주절거리는 늙은이. 질부채를 연신 꺼덕거리며 주간지를 훑어보는 깡마른 남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뚱뚱한 여인. 스마트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양 엄지를 열심히 놀리며 게임을 해대는 앳된 여자. 그리고 하품을 하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거나 눈꺼풀을 못 이기는 사람들.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시간을 기다리는 표정과 모습은 제각각이다. 추석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건만 미리 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몰려들었다. 저들과 한때 섞여 있는 나도 조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추석 귀성 열차표를 예매 안내 방송과 신문이 나간 지 꽤 되었던 터. 밤늦게부터 하나둘 모여들더니 그의 줄이 만들어졌다. 줄의 꼬리가 마냥 길어졌다.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는 바로 앞이었다. 매표 창구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예매한다는 안내지가 나붙었다. 물론 창구 옆에도 열차표 자동 발매기들이 놓여 있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출입문 옆은 화장실이고 승객 개찰구 주변으로 여행사며 관광상품가게 따위가 질비하게 늘어섰다. 에어컨 바람이 시답지 않은 실내에 갑자기 사람들로 웅성거렸다. 열차가 도착한 모양이다. 철제 기둥과 받침대가 얽히설킨 천장 아래 드넓은 홀 가운데 있는 텔레비전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났다. 안내방송이 시끌벅적한 소음과 섞여 홀을 울렸다. 전광판 시계는 0830을 깜빡였다. 앞에서 두렁거리더니 앉았던 사람들이 자리를 털었다. 그들은 일어서면서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들이다. 늘어졌던 줄이 왕창 앞으로 당겨졌다. 슬슬 걸어오는 철도 경찰관에게 모두 일제히 시선을 꽂았다. 무슨 일이 있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아, 뒷통로가 막혀서 다니는 사람들 길을 틔워주려고요. 표 파는 시간은 안 바뀌지요? 그럼요. 공지한 대로 10시, 10시. 예매 시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10시입니다. 천장이 드높은 역의 홀은 넓었다. 바깥으로 빌딩들이 보였다. 빌딩 꼭대기의 신문사 전광판에서 현장의 모습들이 뉴스 화면과 자막으로 떴다. 추석 귀성표 구입하려는 시민들, 거울에 대비친 것 마냥 이쪽의 모습이 저쪽에서 어른거렸다. 명절에 맞춰서 고향에 가본 지는 까마득했다. 고향이란 내게 있어서 그냥 신기루 마냥 아득했다. 머리털 나고 표를 구하려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실업자가 된 덕분일지도 모른다. 도시의 삶이란 게 날마다 출근하기 바빴고 허덕허덕 살기에 지쳤던 것이다. 세계 1등 국민철도, 최상의 철도 서비스를 위하여 철도 경찰관은 광고 표지판을 지나 사라졌다. 똑같은 목적으로 만난 낯선 이들은 금방 가까워졌다. 촌놈들은 이래저래 고생이야. 고향에 부모님들이 계시니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이거 원 명절 때마다 이 지랄이니? 서울이 모든 중심이니 어쩔 수 없지요. 신문지를 깔고 앉은 40쯤의 사내가 옆줄에 앉아있는 늙은이의 말을 받았다. 늙은이 바로 앞으로 뚱뚱한 여인이 은박지 돗자리를 넓게 깔고 앉아 있었다. 나는 여인과 어슷하게 비킨 옆줄이었다.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는 여인의 펑퍼짐한 얼굴이 나를 비켜갔다. 나는 우연히 여인의 오른쪽 이마에 송충이처럼 기어다니는 흉터를 보았다. 눈썹을 어슷하게 비켜 찍힌 흉터는 얼른 보면 마치 두 마리의 자블레가 겹쳐진 것 같아 보였다. 까만 비닐봉지를 뜯는 여인의 등짝은 둥글고 밋밋했다. 그녀는 빨간 꽃무늬가 찍힌 검은 바탕 블라우스를 입었다. 여인이 등짝을 움직이며 연신 김밥을 집어먹었다. 늙은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여인을 흘겨보다가 말을 이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린 사내는 어느새 늙은이와 말동무가 되었다. 명절 때마다 사람들의 북새통에 질려버리는구먼.
하기야 말들은 제주도로 안 가는데 사람들은 죽어라고 서울로만 몰려들어 날이면 날마다 넘치는 게 사람이고 미어 터지도록 도시가 빵빵해지는데 이러다간 언젠가 크게 한번 터져버리고 말걸. 사내는 검정바지 엉덩이를 슬쩍 들어 깔고 있었던 신문지를 살짝 앞으로 당겼다. 늙은이 쪽의 줄이 당겨져 사내와 거리가 어슷해졌다. 그쯤에서 사내는 늙은이가 시답지 않았던지 말을 씹어버렸다. 누가 듣건 말았건 늙은이는 닭 쫓다 지붕 쳐다보는 개처럼 혼잣말로 시부렁거렸다. 누가 누굴 탓하겠소. 시골 출신인 대통령들조차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낙향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눌러앉아 사는 곳 아니오. 개나 소나 미어 터지도록 서울로 밀려드니까 구체하게 만든 법이 인구 분산 정책인데 그게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이지. 짜잔한 아래 것들에나 소용되는 말인게요. 아무튼 지방 사람들이 경쟁하듯 야금야금 몰려와 살다 보니 이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되어버렸어. 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지루했다. 시간이란 고무줄 같아서 당길수록 마음만 조급했다. 늘어나면 끊어질까 두렵고 안 늘어지면 당기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 그러니 전광판에서 껌뻑거리는 붉은 숫자가 그렇게 더디게 바뀔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겨워하는 사람들의 가지가지 모습이라니. 늙은이가 걸어오는 말을 뿌리치지 못한 사내는 귀찮은 듯 남쪽 사투리가 섞인 말로 대꾸했다. 어디 가는 표를 살려고 그러우? 남양인디요? 철도의 끝이로군. 종착역이네. 예전보다야 빨라졌지만 아직도 서울에서는 먼 곳이지. 아따, 멀어도 고향인게요. 3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긴 에스컬레이터가 연신 승객을 실어 날랐다. 에스컬레이터 위에 커다란 광고판에서 사진으로 박힌 젊은 여성 모델이 손짓을 했다. 아름다운 땅, 서남 해안으로 오세요. 30 초반이 되던 어느 해였던가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고 고향을 간 일이 있었다. 회사원으로 시작한 서울의 생활은 점점 고향과 단절되었다. 부모가 없는 고향이란 그저 가끔씩 떠있는 한낮의 반달처럼 막연한 추억이었다. 한나절을 시달리고도 읍내에서 바꿔 탄 버스는 덜컹거리며 흙먼지를 풀풀 날렸다. 지푸른 아카시아 가로수들이 뒤로 밀려 지나갔다. 따가운 햇볕이 잊혔던 풍경을 드러내 주었다. 정겨운 산이며 들녘이 스쳐 지나갔다. 버스 안은 승객들로 빽빽하게 차 있었다. 생선 따위의 물건과 차량 기름, 사람들의 채취가 함께 어우러진 구리구리한 냄새가 버스 안을 떠돌았다. 시장에 다녀온 그들은 갖가지 표정으로 앉았거나 통로에 서 있었다. 버스의 중간쯤 피곤을 못 이겨 입을 쫙 벌리며 하품을 하던 늙은 여인 앞에 젊은 아낙네가 아기를 업고 서 있었다. 아기는 엄마의 등 뒤에서 고개를 떨어뜨리며 자고 있었다. 아기 엄마는 시장 바구니를 내려놓고 한 손으로 축 처진 아기를 축혀 올렸다. 버스가 가끔 덜컹거렸다. 움푹 패어난 구덩이를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심했다. 나는 통로의 맨 뒤에서 가끔씩 고개를 돌려 차창 좌우를 살펴보았다. 오랜만에 다가온 고향의 정취가 내 눈을 끌고 다녔던 것이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는데 어떤 시선이 느껴졌다. 시선이 건너오는 그 위치는 아기를 업은 아낙네가 분명했다. 내 또래나 되었을까? 아니면 한두 살 더 든 것 같았다. 가끔 아낙네는 두리번거리는 나와 눈이 마주치면 일부러 외면하는 듯 했다. 왠지 딴청을 부리는 아낙네가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아낙네의 이마에 찍힌 흉터 때문일지도 몰랐다. 오른쪽 눈썹 바로 위에 거뭇하게 그어져 흔들리는 상처가 뇌리에 박혀왔던 것이다. 야산 모퉁이를 돌아가던 버스는 기어이 멈춰버렸다. 어찌 그란다요? 차가 고장났다니까요. 잠깐이면 돼요. 라고 모자를 제껴 쓴 운전사가 뭐라고 시부렁거리며 내려갔다.
승객들은 뜨악한 표정으로 서로 두리번거렸다. 할 수 없제. 갑갑한 게 우선 내려서 소피나 볼라요. 하품을 하며 졸았던 그 늙은 여인이 내리자마자 승객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휘적휘적 걸어간 이들도 있었다.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했다. 저 혹시 사진관집 남식이 문남식이 아닐까? 아기를 업은 안악이 가로수 그늘에 서 있는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히려 그녀보다 내가 더 당황했다. 못생긴 시골 안악과 생각지도 않게 마주친 것을 혹시라도 누구 보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지 10수년이 지나 어른 모습으로 달라진 나를 알아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맞구먼. 나 몰라? 나 춘자요. 초등학교 동창 강춘자. 멀찌감치 모여있는 아낙네들이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나는 쑥스러운 표정을 애써 털었다. 정말 오래간만이군. 몰라봤어. 그동안 고향에는 통 안 왔지? 언젠가 남숙이하고 통화가 돼서 회사에 댕긴다는 소식은 들었어. 어디 가는 길이요? 친척집에 초상나서. 나 이렇게 만나니까 좀 그렇지? 가끔 산들바람이 불어왔지만 한낮의 열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중이었다. 아기는 선잠에서 깨어 칭얼거렸다. 춘자는 아기를 앞으로 돌려 안았다. 언젠가 여치 선생님이 춘자의 동생을 받아서 아는 것처럼 그리고 길섭해 펄썩 주저앉더니 등을 돌려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나 친정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어. 애들 아빠가 중동에 갔거든. 잠깐이었지만 춘자는 자신의 처지를 내가 짐작할 정도로 말해주었다. 고향을 뛰쳐나간 후에 식모살이로 술집으로 돌아다니다가 성깔 사나운 남편을 만났다는 것. 사람 살이 상처란 흉터로 남아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될 사연을 춘자는 왜 내게 흘렸을까. 나는 그녀의 소식을 전해들을 기회도 없었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은박지로 길게 말아 싸놓은 김밥을 벌써 다 먹었나? 뽀글뽀글 머리를 한 뚱뚱한 여인은 콜라병을 쳐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이마의 흉터 자국이 섬쩍지근할 정도는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기억의 편린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천장 바로 밑은 유리벽이고 온실 속에서 식물 대신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셈이다. 바깥 빌딩의 전광판 위로 둥둥 떠가던 흰구름들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햇빛에 반짝인 전광판 화면이 흐릿했다. 똑같은 목적으로 함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지는 법이다. 철도 경찰관 2명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오더니 핸드마이크로 소리를 질렀다. 창구가 2개 줄었으니 옆줄로 붙어서 한 줄로 만드십시오. 행여나 예매 시간이 당겨졌나 했더니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자리를 일어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엉거주춤 다시 줄을 만드는 중이었다. 늙은이가 앞뒤를 돌아보면서 툴툴거렸다. 하여간에 이놈의 나라는 원칙도 없어. 그때그때 줄을 잘 서는 놈만 장땡이거든. 뚱뚱한 여인이 은박지 돗자리를 털었다. 보다 못해 신문지를 집어든 사내가 한마디 던졌다. 아줌마, 먼지 나잖아요. 이걸 터나 안 터나 온통 먼지구덩이인데 뭘 어쨌다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18. 여인의 이맛살에 주름이 잡히자 눈썹의 흉터는 더욱 깊어졌다. 사투리 어감으로 심상치 않게 나오는 여인은 만만치 않았다. 사내는 대거리를 못하고 혼잣말로 시부렁거리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혼란했던 세 줄이 2줄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질서가 다시 그들을 주저앉혔다. 이제 늙은이와 사내 뒤로 여인은 한 줄이 되고 나는 옆줄로 여인의 바로 옆이었다.
여인은 남은 콜라병을 세워 한 모금 마시다 말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도 여인이 앞을 볼 때 슬쩍 겁내다 보았다. 초등학교는 바다가 빤히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먼 수평선은 자그마한 섬들이 걸려 있어 밋밋하지 않았다. 언제나 고개를 돌리면 교실 유리창 너머로 바다는 펼쳐졌다. 하늘의 표정에 따라 바닷물 빛만 다를 뿐 교실 안에서 운동장을 내려다보면 성깃한 미루나무들과 굵은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푸른 빛으로 빛났다. 바닷바람이 한껏 불어올라치면 나무 이파리들은 바르르 떨었다. 고기 비늘이 햇빛이 닿아 반짝이듯 생명의 내비침이 있었다. 초여름이었다. 서울에서 정근 온 여선생님은 흰 살빛으로 작고 통통했다. 하얀 블라우스에 까만 스커트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우리와 전혀 달랐다. 투박한 남도 사투리를 쓰지 않았고 높고 낭낭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여치가 우는 느낌이었다. 손가락만한 몸통으로 찌르르 찌르르 우는 곤충, 가늘고 긴 더듬이를 가진 풀빛 곤충은 수풀과 밭두렁이에서 울었다. 누가 지어냈는지 아이들은 금방 선생님을 여치라고 불렀다. 나는 키가 작아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 파머를 한 여치 선생님은 음악 시간이면 풍금을 치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참새 새끼들 마냥 똑같이 입을 오므리고 벌렸다. 먹이를 물고 오는 엄마 제비를 둥지에서 기다리는 새끼들처럼. 그녀가 악보를 보려고 고개를 수그리면 나는 흘금흘금 선생님을 훔쳐보았다. 건반을 치던 선생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눈길이 마주치면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여치 선생은 나를 보고 소리 없이 웃었다. 나는 수박 서리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들킨 것 마냥 겸연쩍었다. 뿐이랴. 그저 무안하고 쑥스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보다 2살이나 더 많은 춘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언제나 지각 아니면 결석이었다. 그래서 아이들도 늘 그러려니 했다. 봄에 나왔다 하여 춘자였다. 부모가 끙끙 고민한 바도 아니고 마을 리장의 닭달로 늦게야 면사무소 호적계장에게 달려가 얻은 이름이었다. 그날도 아이들의 눈길은 모두 교실 뒷문을 열고 들여오려는 춘자에게 쏠렸다. 유리창 6장이 박힌 나무 문 소리가 유난히 찌익거렸다. 누구야? 유난히 잡소리에 민감한 여치 선생님이 풍금을 치다 말고 일어섰다. 아이들의 눈은 선생과 춘자의 모습을 오고 갔다. 쭈뼛거리던 춘자가 문을 열고 얼굴을 드밀었다. 엉거주춤하던 춘자는 고개를 돌려 문을 닫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성급할수록 문턱을 비켜 걸린 문짝이 꼼짝하지 않았다. 빨리 들어오지 않고 왜 그러니? 맨 뒤에 앉아있던 아이가 일어나 함께 힘을 보탰다. 춘자는 넓은 흰 광목 뒤로 아이를 받쳐 업고 있었다. 춘자야, 내가 한번 불러봐. 선생님은 춘자가 맨띠를 풀어서 업고 있는 아기를 받았다. 콧물이 흐르는 아기는 낯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의 품에 안겼다. 여치 선생님이 눈짓으로 채근하자 춘자는 어깨를 한번 움찔거렸다. 겸연쩍어 하던 그녀는 금방 교단으로 올라가 표정을 고치더니 노래를 불렀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랬다. 춘자의 목소리는 땅땅하게 생긴 것과는 반대로 높고 고왔다. 그날 아침은 첫서리가 뽀얗게 내려앉았다. 군데군데 붉은 흙이 드러난 텃밭에는 삐뚤어진 호박 넝쿨과 누렇게 마른 잡풀들이 고개를 숙였다. 무서리는 그 늦가을의 흔적 위에 밤새 내려앉아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일찍이 일어나서 뒷마당으로 나갔다. 아이들이 늦잠을 자면 못된 버릇이라며 엄마는 늘 우리를 일찍 깨웠던 것이다. 사진관을 하고 있는 우리 집 뒷마당에서는 춘자네 식당 뒤쪽이 빤히 보였다. 춘자네와 우리 집 사이에는 울타리나 담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생 남숙이가 먼저 나와 감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남숙이는 버릇처럼 춘자네 집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남숙아! 우리는 동시에 목소리가 들리는 뒤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죽이며 내 여동생을 부른 사람은 춘자였다. 아니, 춘자를 닮은 다른 여자아이 같았다. 나는 아직 잠이 덜 깬 내 탓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비고 그 넙죽한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까닥거리는 춘자는 웬 큼직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남숙이는 슬쩍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춘자는 자꾸 뒤돌아보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눈두덩은 퉁퉁 부어서 째진 눈이 더 길게 째진 것 같았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도 빤했다. 춘자를 저렇게 만들 사람은 세상에서 딱 한 사람뿐이었다. 손때가 매운 엄마에게 또 두들겨 맞은 것이 분명했다. 땅땅하게 생긴 춘자 엄마의 성깔은 대단했다. 그녀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나 그녀의 비위를 건드렸다간 어른이고 아이들이 따로 없었다. 그녀가 소매를 걷고 눈을 부라린다 치면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춘자 엄마는 식당을 하고 있었다. 말이야 식당이고 음식점이지 딱히 무슨 메뉴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청하는 대로 술이나 밥 따위를 팔았다. 때로는 주방 일을 거드는 여인들이 술시중을 드는 일도 다반사였다. 원래 춘자 엄마는 옷감과 박물 따위를 머리에 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았던 터. 다리를 절름거리는 상위 군인이 남편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춘자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춘자 말고도 미자, 순자, 갓난아이까지 딸만 줄줄이 넷이나 딸려 있었다. 아이들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른 것을 두고도 동네 사람들은 소곤거렸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춘자는 숙제할 겨를 없이 엄마의 닥달을 견뎌야 했다.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물걸레를 들고 돌아다니는 게 춘자의 몫이었다. 이년아, 그렇게 슬슬 먼지만 훔치고 돌아다니면 그게 청소냐? 빨리 하고 학교 가야 하니까 그래 엄마. 이 병신 같은 년이 또 말대꾸야? 이 바보 같은 년아. 그놈이 학교야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그러다가 제 엄마는 성깔에 독이 오르면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마구 던지는 것이었다. 재떨이를 던져 딸의 이마에 상처를 낸 일은 별일도 아닌 축에 속했다. 의붓 엄마보다 더하면 더했다. 여태껏 그 집에서 일어났던 시끄러웠던 일들은 그냥 가라앉았다. 그런데 춘자의 모습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 이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춘자는 대답 대신 겁을 먹은 얼굴로 주위를 살폈다. 오히려 속눈썹이 긴 까만 눈을 반짝이던 남숙이 년이 내게 다짐을 받는 것이다. 식구들은 우리가 춘자네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동네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어미나 딸년이나 이마에 흉터가 나 있어서 팔자가 드센 거야. 오빠, 나 춘자 언니하고 저기 좀 다녀올 테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벙했다. 그리고 괜히 그녀들과 무슨 도둑질이라도 작당한 것처럼 가슴이 졸아들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치근한 마음마저 들었다.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보따리를 든 춘자는 남숙의 뒤를 따랐다. 나를 한번 뒤돌아보던 춘자는 동네를 멀리 돌아 외딴 곳으로 사라졌다. 춘자는 읍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말았던 것이다. 남숙이가 다녀와서 울먹이며 내게 전했던 말. 춘자 언니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 여인이 불쑥 손을 뻗어 내게 무엇을 건넸다. 이거 드실래요? 초코파이였다. 나는 엉겹결에 받고 말았다. 그녀가 넙죽한 얼굴에 인상을 펴며 묻는 말에 대꾸를 했다. 어디 가는 표를 끊으려고요? 남항입니다. 오?
나도 남항인데. 고향이세요? 고향은 거기서 또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나도 그랬는데 이제는 남항이니까. 여인은 나를 찬찬히 살피는 듯 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거짓말처럼 조금 전 사내와 말싸움했던 거친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나를 대했다. 혹시 고향이 해송면 쪽 아니요? 각 지역의 대리점 실태를 조사하고 오라는 지시로 긴 시간을 열차에서 보냈다. 내리자마자 담당자를 만나 일을 서둘러 마쳤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잠을 깼다. 모텔 바깥에서 창문을 틈입한 왁자지껄한 소리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침을 털고 일어났을 때 아직 부음한 날빛이 돋았다. 봄 기운이 날빛에 섞인 새벽이었다. 피곤에 겨웠는지 잠자리가 바뀌었어도 잘 잤던 모양이다. 창문을 열었다. 싱그러움과 비릿한 공기가 섞여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 부두 쪽으로 걸어갔다. 해장국은 선창가로 가야 제맛이다요. 잠에서 덜 깬 모텔 여주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바다 쪽을 보고 싶었다. 고교 시절 나는 유학을 와서 이 도시에서 하숙을 했었다. 고향 해송면에서 150리쯤 떨어진 이곳 생활이 나로서는 처음으로 혼자였다. 세월이 지나서도 항구 도시의 갖가지 속성은 변함없었다. 바닷바람에 찌든 그 모습들은 순식간에 잊었던 기억을 소름 끼치도록 찾아내 주었다. 부두에서 들려오는 선박들의 기계 소리들에 섞여 왁작지껄한 사람들의 소음, 그리고 갈매기의 울음처럼 떠도는 비릿한 바다 냄새. 우연히 다시 찾아오게 된 이곳.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 시간과 공간을 떠올린 내 마음은 어두운 기억 속으로 다시 무너지고 있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의 심장을 휘저었던 맥박은 다시 조심스럽게 원상으로 돌아갔다. 신군부 시절 나는 강제 징집되었다가 휴가 때 이곳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다. 고교 동창이 집에 숨어 있다가 결국 며칠도 못 되어 헌병대에 자수했지만 건물들의 모양새와 간판들이 탈바꿈되어 옛 모습은 많이 변했다. 멈춘다는 것은 시간을 되돌아가는 일과 다름없다. 이 도시에 대한 연민은 아련한 추억 따위에서 오는 게 아닐까. 짙은 잿빛구름이 서로 엉키면서 하늘 밑짝으로 빠져나가자 바닷물빛은 한결 맑아졌다. 간간히 시원한 바람이 수평선으로부터 불어와 수면을 건드렸다. 내 앞에 펼쳐진 바다는 잔잔한 듯해도 질펀한 해수면은 바람 따라 거칠어졌다. 패선들을 서로 엮어서 나무 판자들을 잇대어 세운 벽과 지붕이 집을 이루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한 중간쯤 들어갔다. 늙은 여인은 대파를 다듬고 있다가 나를 맞이했다. 검은 기미가 돋아 자글자글하고 넙죽한 얼굴과 부조화를 이룬 뽀글뽀글 파마한 노랑머리였다. 나는 어설프게 쓴 메뉴판에서 간재미탕을 시켰다. 음식이 나올 동안 꼬들꼬들한 낙지젓갈을 씹으며 소주잔을 조금씩 홀짝거렸다. 물끄러미 열린 유리문 바깥을 쳐다보았다. 멀리 뾰족한 산봉우리들이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산은 바다로부터 융기된 피라밋 같았다. 도시의 한가운데 솟아나 있는 기암괴석의 산. 들쭉날쭉한 암석들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들이 아래로 흐르다가 끊기면 바닷가였다. 해안은 마치 기다랗게 생긴 갈치 지느러미처럼 휘어져 작은 도시를 감았다. 산등성이를 따라 뒤덮은 낡은 블로크 집들 사이로 구불텅한 골목길이 미로처럼 나 있었다. 그 아래 평평한 곳으로 나 있는 반듯한 도로들. 아직도 오래된 일본식 까만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잡고 있었다. 썰물 때이며 시커먼 개펄들이 드러나 바다는 저만치 미뤄져 있었다. 어렸을 적의 기억들이 가뭇하게 흔들리며 혼돈에 휩싸였다. 주방에서 여인이 쟁반에 받쳐들고 온 양은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다. 어디서 오신 손입니까? 여그 사람은 아닌성 싶은디? 서울서 출장 왔습니다만 오래 하셨겠네요. 나도 여그가 고향은 아니오.
딸년을 따라왔다가 그냥 눌러 살고 있어. 원래는 해송에서 식당을 했는디. 왠지 길게 째진 눈과 넙죽하게 생긴 얼굴이 꽤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불현듯 아주 오래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녔다. 혹시 춘자의 엄마가 아닐까? 서로 그렇다고 해도 굳이 아는 체 하기가 싫었다. 유년의 막역한 추억을 더듬을 정감이 내게는 없었다고 해야 하리라. 나는 매운탕에 밥 한 그릇을 뚝딱하고 그 식당을 나섰다. 바다와 묻이 닿아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늘은 잿빛 구름들이 몰려다녔다. 구름들의 쪼개진 틈으로 햇빛이 비쳤다. 나는 부두를 향하여 걸었다. 바다가 밀려나간 방파제는 길었다. 부두의 축대 중간에 물때가 묻은 자국이 까맣게 일직선으로 그어졌다. 작은 어선들이 닷줄에 묶여 갯벌 위로 드러나 있었다. 텅 빈 가슴 속으로 쓸데없는 생각들이 기어다녔다. 나는 갯벌 가까이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다. 그런데 무연히 픽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주 오래전의 상상이 또 다른 추억을 끄집어낸 까닭이다. 춘자가 오줌을 누다가 내게 들켜서 화들짝 놀랐던 그 모습이라니. 춘자가 도망간 그 무렵의 봄이었을 것이다. 나는 토요일 수업이 일찍 끝나서 집으로 왔다. 사진관에서 일하는 식구들은 바쁜 것 같았고 남숙이도 안 보였다. 심심해서 나는 뒷마당 쪽으로 다가갔다. 사방은 조용했다. 하도 조용하니까 이상했다. 그런데 나는 갑자기 숨이 칵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막 파릇파릇 새잎이 돋아난 감나무 밑에서 못 볼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머리를 땅에 박은 듯 쪼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고 있는 사람은 춘자였다. 걷어올린 치마 밑으로 밋밋한 가랑이가 보였다. 나는 얼른 외면했다가 침을 꼴깍 삼키고 곁눈질로 고추가 없는 살을 뚫어져라 보았다. 째진 가운데에 뱉어버린 감시처럼 이상하게 생긴 게 붙어 있었다. 오줌 줄기는 맨땅을 적시며 판자 울타리 쪽으로 흘렀다. 앞불싸,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감나무로 쪼르르 내달리는 게 아닌가. 그 순간 고개를 쳐든 춘자와 내 시선이 맞닥뜨렸다.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온몸이 멈춰버렸다. 엄마, 너 다 보았지? 저리 안 가? 이 나쁜 놈아. 아니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나는 무척 당황하여 나도 모르게 손을 휘 내저었던 것이다. 그리고 괜히 무슨 죄나 저지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해서 어쩔 줄 몰랐다. 우거지상이 된 춘자는 얼른 일어서서 팬티를 올리고 치마를 내렸다.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는 가끔씩 춘자의 그 야릇한 장면이 바릇바릇 떠돌아다녔다. 갯벌 위로 수많은 검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바닷개들이었다. 끈적거리는 흙 속에는 세발 낙지와 조개 따위들도 빠끔빠끔 숨을 쉬고 있으리라. 각각 딱지에 쌓인 종족들은 곁눈을 세워 구멍으로부터 기어나와 햇볕을 맞고 있었다. 움직거리는 속도는 엇비슷한데 기어가는 방향이나 움직이는 짓은 달랐다. 뭐랄까, 질서가 없는 듯 맘대로 기어다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많은 바닷개들. 그것들은 거칠고 억센 삶을 사는 이 도시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하고 하도 얼굴이 닮아서 그라요. 그래요? 해송입니다. 고향이. 저 해송면 사진관집 남식이 같은디? 긴가민가 했던 대로 뚱뚱한 여인은 춘자였다. 그 오랜 세월과 많은 세파에 시달린 그녀는 더욱 짜부러지고 달아져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자신을 비웃듯이 내뱉었다.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살게 되었냐고? 아이고, 뭐 사람 사는 것이 별거요. 고향에서 쫓겨나와 남항으로 왔다가 거기서도 못 살게 되니까 서울로 올라온 거요. 11시도 한참 넘어서야 예매가 시작되었다. 시간은 정한 자의 것이었다. 우연치고는 애매모호한 시간의 틈입을 춘자가 파고들었다.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고 자석처럼 그녀가 꼼짝없이 나를 끌었다.
나는 표를 사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땅땅하게 버티고 있는 춘자를 찾았다. 내 의지력이 증발돼 묘한 끌림이었다. 56살의 우리는 어색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울역을 빠져나와 지하철을 탔다. 초록색 버스가 내려준 그녀의 집은 재개발 지역이었다. 재래시장의 입구의 조그만 식당이 그녀의 가게이자 살림집이었다. 때가 늦은 참이라 손님 둘이 앉아 있었다. 계산대에는 얼굴이 펑퍼짐한 젊은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20 후반쯤이나 되었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살아. 푸념처럼 내뱉더니 춘자는 금세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걸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침에 남항에서 새발낙지가 들어왔는디 묵을 안가? 그렇게 빨리 오는 수가 있나? 밤에 트럭으로 싣고 오니까 금방이요. 하얀 접시에 토막난 낙지발들이 살아서 꿈틀거렸다. 빨판 달린 토막들은 참깨가 뿌려진 누런 참기름에 발라져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금방이라도 자벌레들이 접시 밖으로 도망가려고 기어 나오려는 착각이 들었다.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어 삼킨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며 소주를 마셨다. 춘자도 방바닥으로 기어오더니 소주잔을 받았다. 소주병이 바뀌면서 그녀의 말씨는 더 짙은 남쪽 사투리 어감으로 바뀌었다. 저년이 왼수덩어리 내 딸이지. 지그 아버지란 놈은 술 처먹고 길가에서 오줌 싸다가 삼촌 교육대에 끌려갔다 오더니 골병 들어 죽어 불고 저년은 사이놈한테 머리통을 쳐맞고 병원에 댕긴단다. 새끼가 없어서 다행이지. 내가 이혼시켜 불었어야. 그녀는 소주잔을 쭉 빨아 마시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눈썹을 실룩거렸다. 불현듯 언젠가 남항에 갔던 생각과 함께 얼굴 넓적한 여인이 불쑥 떠올랐다. 선창가에서 간재미탕을 탁자에 내려놓던 주름살 자글자글한 그 여인. 그런데 춘자의 얼굴과 그 늙은 여인이 겹쳐 보인 건 웬 까닭인가.